은혼식 날 남편은 선물 대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25년이면 충분하지. 그는 하객들 앞에서 담담히 선언했다. 난 이제 젊은 사람과 새 출발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내일이면 아파트에서 나가. 그는 잊은 듯 했다. 이 집은 내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증여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 박선희는 입꼬리만 올린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그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날 밤 새벽 3시, 지은은 침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속삭임에 눈을 떴다. 남편 박태준이 또다시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다.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들떠 있었다. 이번엔 깔끔하게 해야 해요. 절대 눈치 못 채게. 그럼 우리 아들이 걱정은? 박선희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가슴이 서늘해졌다. 왜 하필 지금 은혼식을 코앞에 두고 현관 쪽 마루가 살짝 끼익 소리를 냈다. 태준이 방으로 들어오자 지은은 황급히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그가 조심스레 이불 속으로 몸을 넣었지만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숨은 고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어딘가 비뚤어진 기분이었다. 태준은 평소와 달리 과하게 다정했다. 지은아. 그는 향이 강한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며 볼에 입을 맞췄다. 오늘 기념일 식당을 정하자.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 완벽하게. 25년 결혼 생활 동안 가정 행사에 저렇게 열정적인 적은 없었다. 늘 내가 다 하고 그는 흠만 잡던 사람이었다. 그래. 지은은 조심스레 대꾸하며 그가 급히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침대 협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에 일정 알림이 번쩍였다. 오전 11시 세게 전화 창가에 물을 주던 지은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S가 누구야? 태준의 몸이 파르르 굳었다. 한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미소를 걸었다. 아, 산체스, 시애틀 쪽 동료야. 일 때문에 잠은 좀. 거짓말. 그가 거짓말할 때면 왼쪽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금처럼. 그렇구나. 지은은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졸아들었다. 그가 떠난 뒤 지은은 창가에 서서 강남의 잿빛 10월 하늘을 바라보았다. 25년. 대학에서 처음 만났던 날부터. 나는 숫자의 밝은 회계학도였고 그는 승진이 빠른 유망한 관리자였다. 우리는 사랑으로 결혼했고 큰 가정을 꿈꿨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다. 검사상 문제는 없었다. 그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 태주는 그 사실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특히 시어머니 박선희가 손주 타령을 돌려 말하기 시작한 후로는 더 그랬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아이 없는 삶에 익숙해지려 했고 대신 여행과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본질적인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이 끊겼다. 문 앞에는 늘 그렇듯 차갑게 단정한 미소의 박선희가 서 있었다. 지은 씨. 그녀는 초대도 없이 거실로 들어왔다. 준비는 잘 되고 식사는 밖에서 하는 게 격이 살지. 그녀는 거실을 감정하듯 둘러보았다. 그 표정은 늘 말해왔다. 우리 집이 더 크고 더 잘 꾸며졌다는 걸. 그나저나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태준이도 벌써 53이잖아. 손주가 없으니 유산 정리는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겠니? 손주요?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저희에겐 아이가 없어요. 그럼 조카들이라도 공부도 잘하고 착해. 나라의 세금으로 다 뺏기느니. 등기는 어디에 두니? 그녀는 마치 스치듯 물었다. 금고예요. 지은은 건조하게 답했다. 왜요? 혹시 몰라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니. 문이 닫히자 지은은 소파에 가만히 앉았다. 새벽 통화, 과한 다정함, 그리고 방금의 등기 이야기. 조각들이 하나둘 맞물리며 한 장의 그림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그림이 몹시 불길했다. 지은은 서재로 가서 태준의 노트북을 켰다. 늘 쓰던 둘이 처음 만난 날 비밀번호가 통하지 않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태주는 25년 동안 비밀을 가진 적이 없었다. 생일도 어머니 생일도 아니다. 문득 결혼기념일을 거꾸로 입력했다. 열렸다. 브라우저 기록에는 지난 2주가 빼곡했다. 공동재산 이혼 분할 방법 배우자, 재산권 제한 아파트 지키는 법, 재산 분할 법률 꼼수 손끝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복통처럼 서늘함이 올라왔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민지였다. 지은아, 지금 놀라지 말고 들어. 아까 청담 보석거리에서 태준이 젊은 여자랑 반지 고르고 있었어. 완전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고. 어떤 사람이었어? 지은은 낮게 물었다. 30안팎 금발 염색의 값비싼 코트. 예쁘긴 한데 뭐랄까 속이 비어 보이는 느낌. 고마워 민지. 전화를 끊었지만 손에 남은 떨림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 태주는 장미꽃다발과 고급 수제 초콜릿을 들고 들어왔다. 내 유일하고 진짜 사랑에게. 입술에 키스를 남기며 그가 말했다. 유일한 사랑.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우리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야겠어. 끝. 태준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무슨 얘기? 그는 TV를 켜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다음 주면 기념일이잖아. 우리 친구들 다 오고 파티 끝나고 이야기하자. 파티 후에. 그 말은 곧 파티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란 암시였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은 서늘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너무 낯설었다. 그의 차분함 속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 뒤에는 어머니 박선희와 아마 변호사까지 얽혀 있을 것이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지은에게도 비장의 패가 있었다는 것. 그녀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채 눈을 떴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이미 일어났고 그 여파가 서서히 번지는 기분이었다.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갈게. 태주는 밥도 먹지 않고 집을 나섰다. 회의? 지은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누구와의 회의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오전 11시 집 전화가 울렸다. 태준이 휴대폰을 부엌 식탁 위에 뒤집어 둔 차에 두고 간 상태였다. 받지 않고 그냥 두자 자동응답기에 메시지가 녹음됐다. 태준아, 엄마야. 변호사하 변호사님이랑 이야기 끝냈어. 준비는 다 됐고 중요한 건 지은이가 마지막까지 모르게 하는 거야. 시간 나면 전화해. 하 변호사. 그가 말하던 시애틀의 동료 산체스는 애초에 없었다. 지은의 손끝이 떨렸다. 25년의 세월이 서류처럼 정리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다. 태준의 휴대폰을 들었다. 6자리 비밀번호. 그들이 처음 만난 날, 그의 생일, 시어머니 생일. 모두 실패.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떠올랐다. 며칠 전 청담거리에서 보았던 젊은 여자. 직감이 말했다. 그녀의 생일 3월 8일. 띠링. 화면이 열렸다. 메시지 창에 떠오른 문장들. 수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 기념일 지나면 다 정리돼. 약속했잖아. 우리 아파트에서 새해를 맞자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지은은 눈치도 못 채. 하, 변호사 말로는 잘하면 지은 목 절반만 줄 수 있다더라. 지은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물건처럼 계산하고 있었다. 남편, 시어머니, 변호사, 내연녀까지. 네 사람이 짜놓은 함정 속에서 자신은 단지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계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엄마, 확실히 아파트 명의는 둘 다 이름이야? 그럼 계약서 사본 받잖니. 그래도 방법이 있대. 지은이가 서명하게만 하면 돼. 만약 안 하면? 파티에서 하고 나면 거절 못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파티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줄 계획이란 걸 직감했다. 그녀는 곧바로 태준의 메시지를 모두 캡처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겼다.
그리고 원래대로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놨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였다. 도움. 그날 오후 지은은 대학교 친구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은 가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목소리가 왜 그래? 오늘 꼭 상담 좀 받고 싶어서. 개인적인 일이라. 그래, 저녁 6시에 사무실로. 와. 서울 광화문의 빌딩, 유리병 너머로 붉은 석양이 내려앉을 때 선영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인데? 지은은 잠시 숨을 골랐다. 지인이 남편한테 속고 있어. 이혼 준비를 몰래 하고 덫을 놓은 것 같아. 선영은 미간을 좁혔다. 그 지인 혹시 너 아니야? 지은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새벽 통화, 문자, 그리고 그 여자 수진. 선영은 메모를 하며 말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 그래도 다행이야. 지금 눈치챘다는 게 이미 이긴 거야. 집은 언제 샀어? 2005년. 둘 다 이름으로 등기. 직장은? 강남의 한빛개발에서 15년째 근무 중. 별장은 있지만 시골 땅이라 가치가 낮고 메인 자산은 이 아파트야. 좋아. 일단 내 몫은 법적으로 절대 뺏길 수 없어. 하지만 그쪽은 분명 감정적인 공격을 할 거야. 공개적인 망신 혹은 거짓 고발 같은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 증거를 모아 문자 캡처, 통화 녹음, 자산 내역 전부. 그리고 통장 일부는 내 명의로 옮겨둬. 제일 중요한 건 아무 일도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너 이제 준비된 거야. 지은은 그날 처음으로 가슴속에 미세한 안도감을 느꼈다. 고마워, 선영. 상담비는? 야, 친구 사이에 무슨 돈이야. 대신 꼭 소식 전해. 넌 혼자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온 지은을 맞은 건 거울 앞에서 셔츠를 정리하는 태준이었다. 요즘 피곤해 보인다, 지은. 거울을 보며 그는 덧붙였다. 솔직히 말하면 좀 방치된 느낌이야. 이제 50이라도 관리 좀 해야지. 피부과 다니고 운동 좀 해. 오늘 민지 딸 봤는데 30인데도 완전 빛나더라. 너도 좀 신경 써. 그 말은 곧 비교와 모욕의 칼날이었다. 그리고 그가 미리 짜둔 변명의 첫 문장이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또 회의야? 응, 하루 종일 걸릴 거야. 지은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하는 회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끝. 은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평범한 아침,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태준. 일요일엔 어머니 도와드리러 갈게. 새 스마트 TV 설치해 드려야 하니. 태준은 농담처럼 웃으며 말끝을 흐렸고 집안에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이 흘렀다. 그날 저녁 태준이 샤워를 하는 사이 지은은 두 사람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여러 건의 출금이 있었다. 선물로 보이는 결제, 변호사 계좌로 흘러간 송금, 정체를 알 수 없는 지출들이 연달아 찍혀 있었다. 지은은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그 웃음은 쉽게 깨졌다. 자기 돈으로 자신의 몰락을 설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은에게도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일주일 전 독일에 계시던 숙모 요제피나께서 돌아가셨다는 공증 편지가 도착했다. 숙모는 자녀가 없었고 유산 전부를 조카 지은에게 남겼다. 뮌헨의 아파트 한 채, 제법 많은 장호가 있는 은행 계좌, 그리고 제주도의 투자형 고급 펜션 한 채까지 포함된 유산이었다. 총액으로 따지면 생활을 바꿀 만한 규모였다. 지은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은혼식 날을 깜짝 선물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 음모를 알게 된 지금 그 재산은 그녀의 안전망이 되었다. 노트북을 열어 상속 등록 절차와 자금 이체 방법, 법적 보호장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태준이 모든 카드를 쥔 줄 알았지만 정작 게임은 이제부터라는 결론이 섰다. 월요일 지은은 결심을 안고 동네의 오래된 부동산 등기사무소를 찾지 않았다. 대신 예전에 아파트 매매 때 도움을 준
신뢰하던 부동산 등기 전문 변호사 윤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지은 씨, 오래간만이에요. 태준 씨는 잘 지내나요? 윤 변호사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지은의 표정에서 긴장을 읽고 즉시 진지해졌다. 지은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다. 강남의 우리 아파트요. 그건 제 부모님 명의로 증여해 주신 거였죠? 그게 맞다면 이혼 시 중요한 근거가 될 텐데요. 윤 변호사는 오래된 서류를 들춰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매매 대금은 처음에 부모님 계좌에서 나왔고 등기부에 지은 씨 단독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태준 씨는 결혼 후 뒤늦게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형식상 혼전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큰 수리나 자금 투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음 날을 기약했다. 확인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관에 배달된 우편 봉투가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독일에서 온 상속 최종 서류였다. 미넨 아파트, 제법 큰 장호, 제주도의 호화 투자 펜션.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침묵했다. 이제 지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재력과 독립성을 갖게 된 셈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태준은 아직 모르게 해야 했다. 바로 그날 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태준은 지나치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이번엔 제대로 하자. 은혼식은 대형으로 치르자고. 직장 사람들, 친구들 다 초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보여주자. 지은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다. 굳이 그래야 해? 우리 그동안 절약도 좀 했잖아. 태준은 불편한 기색 없이 잘라 말했다. 돈은 문제 없어. 중요한 건 인상이지. 그리고는 롯데호텔 서울 연회장을 예약했노라. 100명 규모로 준비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지은은 숨이 막혔다. 그 연회장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연출하기에 완벽한 무대였다. 오후, 박선희가 집으로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달콤한 미소를 띠며 소포를 건넸다. 지은 씨, 요즘 걱정되잖아요. 혹시 모르니 좋은 가정법률 상담 받아보시라고. 봉투 속에는 하이즈 법률사무소, 가족재산 전문 명함이 들어있었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그 변호사 명함은 곧 그들이 준비 중인 음모의 한 축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박선희는 말끝에 딸아, 난 내 걱정을 하는 거야 라고 덧붙였는데 그 한마디가 칼이 되어 돌아왔다. 그날 밤 태준의 외투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명함 하나를 더 발견했다. 하이즈 가족법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태준은 귀가하면서 값비싼 향수를 뿌리고 멋쩍은 얼굴로 지은을 안으며 모든 준비가 끝났어. 손님들 메뉴도 정하고 감동적인 연설도 준비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특별한 연설이라니 무슨 내용인데? 태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밀이라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거짓이 서려 있었다. 그날 새벽 2시쯤 얕은 목소리들이 복대서 들려왔다. 지은은 소리 죽여 문고리에 귀를 댔다. 태준이 어머니와 통화하며 말했다. 식장 예약도 끝났고 손님 다 확인됐어요. 건배사 직후 제가 말을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녀가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제가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그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예요. 박선희는 교활하게 대답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아. 그래야 변명할 틈이 없지. 지은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그들은 은혼식을 단지 공개 처형의 장으로 설계하고 있었다. 지은은 곧바로 증거를 확보했다. 태준의 휴대전화 메시지들을 자신의 폰으로 옮기고 필요한 서류와 스크린샷을 정리했다. 그리고 과거 대학 친구이자 현재 가정법 전문 변호사인 선영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선영은 곧바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아, 네가 제때 움직였어. 서류와 증거를 모아둬. 계좌를 바로 개인 명의로 옮기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 만약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려 한다면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까지 준비해 둘게. 친구의 단호한 응원에 지은은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지은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태준과 박선희가 계획한 공개 굴욕을 그대로 당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반격해 모든 판을 뒤엎을 것인가.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냉정한 결단이 자리했다. 은빛 기념일 밤, 롯데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많은 눈을 모을 것이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더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지은이 집에 바로 돌아오면 하이즈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서류를 내밀 거야. 깔끔하고 조용하게 끝내야지. 소란은 필요 없어. 그래, 태준아. 그 여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물론이죠. 어머니, 게다가 내일 파티에도 그녀가 온대요. 넷의 비서라고 소개하려고요.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니? 잔인한 게 아니라 현실적이죠. 25년이면 충분했어요. 이제 제 행복을 찾을 때예요. 그녀의 희생 위에라도. 지은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태준의 연인이 파티에 참석한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여자는 남의 남편 옆자리에 앉아 그의 인생을 이어받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들의 뜻대로만 되진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은행으로 향했다. 공동계좌의 절반 금액을 자신의 단독계좌로 옮겼다. 이제 태준이 다른 여자에게 쓰는 돈은 자기 몫으로 해야 했다. 그 다음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혼 전 부모가 증여한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다. 그 서류는 곧 그녀의 방패가 될 것이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팀장님, 개인적인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일이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혹시 대비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혼이야? 상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은은 씁쓸히 웃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요. 지은 씨, 걱정 마요. 지난 15년간 당신 같은 재무팀장은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리는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태준은 또 회의라며 늦었다. 지은은 상속 서류를 펼쳐놓고 치밀하게 정리했다. 제주도의 투자형 펜션, 독일 은행의 거액 계좌, 그리고 결혼 전 증여된 강남 아파트. 이 세 가지는 그녀의 독립 선언문이었다. 이제 내일이면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 태준은 자신이 마지막 한 수를 두는 줄 알지만 진짜 마지막 카드는 그녀가 쥐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지은은 독일 영사관을 찾아갔다. 서류를 검토하던 노년의 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문제없이 정리됐습니다. 상속 자산의 계좌 접근은 일주일 후부터 가능하십니다. 제주 펜션은 즉시 소유 이전 절차에 들어가고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조심스레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이제 그녀는 세 채의 부동산, 수억 원대의 현금,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한 자유를 손에 넣었다. 은행을 나와 한참을 걷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서울 소공동의 롯데호텔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은혼식 연회장을 확인하러 들른 순간 입구 옆에서 젊은 여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비싼 코트, 반짝이는 귀걸이, 세련된 말투. 오빠, 이 연회장 진짜 멋져요. 내일 오빠가 말한 대로 되면 우리 둘만의 집에서 이런 파티도 열 수 있겠네요. 그건 바로 수진, 남편의 내연녀였다. 지은은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그 여자를 바라봤다. 완벽하게 꾸며진 외모 뒤로 보이는 눈빛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로맨틱하죠, 고 오빠? 부인 앞에서 진실을 공개하는 거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지은은 다가가서 물었다. 저기요, 혹시 이 호텔 매니저님 어디 계신가요? 수진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으로 답했다. 모르겠는데요. 저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내일 이 여자가 진짜 누군지 알게 되겠지. 호텔 매니저는 친절히 안내했다. 태준 씨가 이미 전액 결제하셨어요. 100명 규모로 연회장 생음악 최고급 코스 요리까지요. 총 비용이 얼마죠? 4,800만 원 정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중앙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건배사는 저기서 하나요? 네. 태준 씨께서 모든 손님이 들을 수 있게 설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이지. 그건 공개 모욕을 위한 마이크였다. 그날 밤 태준은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였다. 무언가 종이를 급히 숨기며 말했다. 지은아, 어디 갔었어? 호텔 준비 보러 다녀왔지. 멋지던데? 그렇지. 완벽할 거야. 4,8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는데 그게 완벽하다고? 인상은 돈으로 사는 거야. 내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누구에게? 내게? 아니면 내 애인에게? 지은은 속으로 비웃었다. 잠시 후 박선희가 도착했다. 우리 태준아, 리허설은 잘했어? 내일 다들 감탄할 거야. 네 선택이 옳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어머니, 만약 지은이 버티면요? 걱정 마. 그런 일 없을 거야. 지은은 부엌 문틈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그들의 옳은 선택이란 곧 그녀를 없애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일 누가 누구를 무너뜨릴지. 손님이 100명이면 지은 씨도 아무 일 없는 척 하겠지. 박선희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괜히 감정적으로 굴진 않을 거야. 그래도 대학까지 나온 여자잖니? 체면을 지키려 하겠지. 하이즈 변호사는 준비됐니? 네. 어머니, 서류 다 끝났어요. 제 연설이 끝나면 바로 사인만 받으면 돼요. 지은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녀의 방역 준비도 이미 끝나 있었다. 결혼 전 증여받은 강남 아파트명의 서류, 독일 숙모의 유산 상속 문서, 그리고 세계좌 명세서. 그 모든 증거를 얇은 서류 봉투 안에 깔끔히 정리했다. 내일 이 종이들이 모든 걸 바꾸게 될 거야. 늦은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태준은 서재문을 잠그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지은은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25년 전 저는 옳다고 믿은 선택을 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관계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때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용기 말입니다. 실수라니? 25년의 결혼이 실수라니.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훨씬 들뜬 모습이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던 그는 말했다. 지은아, 오늘은 정말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우리 결혼 기념일이니까 그렇지?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단지 그 때문만은 아니야. 내일이면 내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거야. 완전히? 곧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묻듯이 말했다. 태준 씨,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날 사랑한 적 있었어요? 그는 손을 멈추며 얼굴을 굳혔다. 이상한 소리를 하네. 오늘 같은 날에. 물론 사랑했지. 지금도 나 나름대로는. 지은은 미소 지었다. 헌 가구처럼 한때 썼던 물건을 아끼는 마음이겠지. 그날 하루 내내 태준은 초조하게 전화를 돌리고 연회장을 확인하고 손님 명단을 검토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외쳤다. 지은아, 준비됐지? 그녀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래, 준비됐어. 그럼 가자.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야. 그래요. 모두가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롯데호텔 서울의 대연회장은 환하게 빛났다. 하얀 장미와 금빛 초로 장식된 테이블이 백석. 하객들은 와인잔을 들고 웃으며 두 사람을 축하했다. 지은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직장 동료가 말했다. 25년이라니 정말 멋진 부부예요. 지은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모든 게 아주 뜻밖이네요. 한쪽 구석에는 태준의 비서이자 내연녀 수진이 있었다.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마치 주인공인 양 웃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지은의 시선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히려 완벽한 냉정함이 있었다. CEO인 이 대표가 다가와 말했다. 태준 씨, 축하합니다. 이런 든든한 부부 보기 드물어요. 태준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직접 준비한 연설도 있어요.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무대 앞에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오늘의 주인공 박태준 씨께서 부인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인사말을 전하신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태준은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변하는 거죠. 사람도, 가치관도, 사랑도. 연 회장은 조용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젊을 때는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린 서로 너무 달라요. 가치관도 인생의 방향도. 태준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은이 조용히 물었다. 진실을 말하는 거지. 그는 마이크를 꼭 쥐고 관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친구 여러분, 저는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저와 맞지 않는 여자와 살았습니다. 무미건조하고 야망도 없고 내 곁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요. 순간 여기저기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태준 씨, 제정신이야? 누군가 외쳤다. 아니요, 이제야 정신이 든 거죠. 그는 차분하게 웃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연 회장은 얼어붙었다. 몇몇은 입을 막았고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다. 박선희는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태준은 말을 이어갔다. 공정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지은 씨는 아파트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겁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의 수진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잔잔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보여줄 차례다. 연 회장 뒤편 박선희는 승리의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한 여성이 충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태준 씨, 제정신이에요? 회사 대표 이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물론입니다. 태준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법이 정한 대로 지은 씨에게 줄 건 주고 우리는 깔끔히 정리할 겁니다. 저 젊은 여자는 뭐죠? 지은의 친구가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켰다. 새로운 비서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태준은 서슴없이 말했다. 저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놀란 태준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고마워요,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순간 연 회장은 숨을 죽였다. 모두가 그녀가 울거나 뛰쳐나갈 거라 생각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태준 씨 말이 맞아요. 이제 거짓은 끝내야죠. 저도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이 왔네요. 태준의 미간이 굳어졌다. 그건 그의 각본에 없던 대사였다. 사실 저는 이 모든 일을 3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연녀 수진 씨, 저기 구석에 있는 하이즈 변호사, 그리고 저를 속여서 아파트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던 그 계획까지요. 하이즈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화가 난 손님들이 그 길을 막았다. 지은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준이 더듬으며 끼어들었다. 당신의 계획이 망했다는 말이에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한 가지 실수를 했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공동재산이 아니라 결혼 전 제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증여한 개인 자산이에요. 이건 부동산 변호사한테 받은 공식 문서예요.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흔들었다. 태준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럴 리가. 그리고 또 하나. 지은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3주 전 독일에 계신 숙모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상속을 남기셨어요. 미네네 아파트 한 채, 제주도의 고급 펜션 한 채, 그리고 억대 현금. 그래서 재산 분할 얘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당신은 절반의 별장과 절반의 자동차만 챙기면 돼요. 나머진 제 겁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수진의 얼굴은 백지처럼 창백해졌다. 지은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공개 망신극을 위해 태준 씨가 쓴 돈, 공동통장에서 빠져나간 4,800만 원이에요. 뭐라고요? 여러 손님이 웅성거렸다. 지은은 담담히 덧붙였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지 않아요. 태준 씨, 당신은 자유예요. 그 완벽한 여자랑 어디든 가세요. 단, 제 아파트에선 안 돼요. 잠깐만, 지은아. 태준이 다급히 속삭였다. 우리 얘기 좀... 얘기할 게 없어요. 내일 바로 이혼 서류 접수할 거예요. 하이즈 변호사는 이제 필요 없어요. 나가요. 지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을 망쳐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가끔은 체면보다 진실이 더 소중하죠.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짓고 조용히 연 회장을 떠났다. 잠시 후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준 씨, 당신 정말 인간이야? 한 여성이 소리쳤다. 25년을 같이 살고 이런 식으로? 수진이 몰래 나가려 하자 손님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남의 가정 망가뜨린 대가가 어떤 건지 알아? 부끄럽지도 않아요. 박선희는 사람들 사이를 해치며 변명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밖으로 나온 지은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자유. 그녀는 잠시 호텔 유리창 너머를 돌아보았다.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 태준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마이크는 바닥에 굴러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소리치며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회사 대표 이성민이 다가와 단호히 말했다. 박태준 씨, 오늘 일 정말 실망스럽군요. 당신의 자리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대표님, 오해입니다. 오해? 당신 입으로 다 말했잖아요. 25년 동안 색깔 없는 여자라니. 당신이야말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른 한편에선 수진이 울부짖고 있었다. 태준 씨,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그 새 아파트. 돈 다 어디 갔어요? 쉬,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왜요? 여기서 말 못할 이유라도 있어요?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 남자, 저한테 부인 돈으로 보석 사줬어요. 이혼하면 다 내 명의로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심지어 아내 몰래 대출까지 받았다고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박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대출? 엄마,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야. 아니, 네가 내 집을 담보로 변호사 돈을 냈다고? 잠깐만요. 한 손님이 끼어들었다. 그럼 셋이 짜고 지은 씨를 속인 거네요? 셋이요? 아니죠.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넷이에요. 변호사까지 있었잖아요. 모두의 시선이 구석으로 향했지만 하이즈 변호사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이미 도망친 뒤였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박선희가 수진에게 달려들었다. 우리 아들을 망쳐놓고 제 탓이요? 그쪽 아들이 저를 꼬셨죠. 사람들이 둘을 떼어놓지 않았다면 싸움이 났을 것이다. 한 손님이 크게 말했다. 이런 추태는 처음 봐. 대표님, 지은 씨는 당신 회사 직원 아니었어요? 저 사람 대신 지은 씨를 높이 평가해야겠네요. 밖에는 서울의 밤바람이 차가웠다. 지은은 그 속에서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25년은 끝났고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15년 동안 최고의 재무관리자는 지은 씨였습니다. 대표 이성민은 단호히 말했다. 오늘 같은 총흑 뒤에 제가 할 일은 하나예요. 지은 씨 연봉 인상, 그리고 박태준 씨. 그 평판으론 더 이상 여기서 버티기 어렵겠군요. 연 회장은 급속히 싸늘해졌다.
태주는 어머니와 내연녀, 성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허둥댔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25년이면 너무 길. 그럼 그 25년을 이기적인 사람 옆에서 살아야 했던 지은 씨 마음은 생각했어? 중년의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지은의 고모였다. 친척들이 잇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망신이야. 지은이가 눈치채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평생 속았겠네. 젊은 하객 하나가 말했다. 이거 SNS에 올리자. 다 알아야지. 해시태그는 은혼식 배신자 어때? 다른 이들이 맞장구 쳤다. 안 돼! 제 사생활이에요. 태준이 다급히 소리쳤다. 수진이 비웃었다. 100명 앞에서 아내를 모욕해놓고 이제 와서 사생활 타령? 사람들은 서서히 자리를 떴다. 먼저 지은의 가족, 이어 직장 동료들, 그리고 지인들. 나가며 한마디씩 던졌다. 박태준, 오늘 이후로 나 아는 척 하지 마. 이혼 망신. 이제 어디 가서 사람 상대를 하냐? 쓰레기 같으니 아내를 공개 놀림감으로 만들다니. 30분쯤 지나자 연회장에는 주연들만 남았다. 태준, 박선희, 수진, 그리고 멀찍이서 구경하는 몇 명의 직원. 이제 어쩔 건데? 수진이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물었다. 돈은 있어, 디? 어디에? 파티 비용, 선물, 그리고 대출금에 다 썼는데. 차를 팔까? 수진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걸로 빚이 메워질 것 같아? 난 뭐해? 너 믿고 전 남친이랑 끝냈어. 나도 모르겠다.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박선희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하이즈 변호사한테 뭐라 그러니? 상담마다 돈 받는데 게다가 내 집담보까지 잡혀. 엄마, 진정해. 방법을? 내 나이에 집까지 잃게 만들고 무슨 방법? 수지는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됐어. 둘 다 무능해. 난 간다. 연락하지 마. 지난 석 달치 네가 줘야 할 돈? 됐어. 오늘 수업료로 생각할게. 문턱에서 그녀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내 아내 진짜 세다. 오늘 처음 알았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은 그런 여자야. 스틸레토 굽소리가 길게 울렸다. 연 회장은 접시와 넘어진 잔만 남은 장광설의 폐허가 되었다. 태준아, 박선희가 낮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지은이에게 가서 용서를 빌면?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그 얼굴 봤잖아. 절대 용서 안 해. 그럼 우린 어쩌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그 시각 지은은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의 서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세 채의 부동산 등기와 억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오늘 밤 공기 참 좋네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제 인생을 바꾸는 밤이에요. 사람 사는 거, 어떤 하루가 모든 걸 바꾸기도 하죠. 정확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3개월 후 서울가정법원 태주는 10년은 늙은 얼굴이었다. 염색이 벗겨진 새치, 낡은 정장. 재판장은 서류를 꼼꼼히 훑고 판결을 낭독했다. 피고 지은의 강남 아파트는 혼인 전 부모로부터의 증여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태준의 변호사, 이제는 하이즈가 아닌 국선에 가까운 젊은 변호사, 가 기침만 했다. 강원도 별장은 부부 공동으로 취득 관리된 사실을 인정, 2분의 1씩 분할, 차량 현대 그랜저. 역시 공동재산으로 보아 시가의 절반씩 귀속. 판사님, 그 차는 의뢰인이 업무상 사용. 기각합니다. 공동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재판장은 마지막 서류를 넘겼다. 또한 원고 박태준이 혼인 중 배우자에게 고지없이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 국민은행 2천만 원, 신한은행 1,500만 원, 카카오뱅크 800만 원, 총 4,300만 원. 가사사건 실무에 따라 가정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채무는 원고 단독 변제 책임으로 한다.
태준의 안색이 더 하얗게 질렸다. 따라서 본 법원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피고는 아파트와 예금 일체를 보유, 원고는 별장 지분 절반 및 차량 가액 절반을 보유한다. 양육비 위자료 없음, 미성년 자녀 없음. 이상. 탁. 판사의 망치 소리가 25년의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을 나서며 지은은 이상할 만큼 고요한 평화를 느꼈다. 지은? 계단 아래서 태준이 서류 봉투를 움켜쥔 채 불렀다. 잠깐만, 미안해. 내가 멍청했어. 넌 그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민장사일까? 태준 씨.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원망하진 않아요. 우린 너무 달랐어요. 당신은 늘 쉬운 길을 원했고 나는 내 몫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친구로? 지은은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게 맞아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초봄의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휴대폰 화면에 뜬 메모, 제주 펜션 리모델링 미팅, 오늘 3시. 새로운 삶의 첫 일정이었다. 지은은 천천히 돌아서서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탄 차는 독일 상속재산 일부로 구입한 은색 아우디 A6였다. 도심의 너니 차체에 비쳤다. 이제 인생은 계속 흘러갔고 모두가 자신이 마땅히 받을 몫을 얻었다. 이혼 한 달 후 박태준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롯데호텔 은혼식 파동의 영상이 SNS에서 조회수 수백만 회를 넘기자 대표 이성민은 단호히 말했다. 태준 씨,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둘 수 없습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평판이 바닥났어요. 어디서든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 영상 밑에 달린 해시태그는 은혼식 배신자. 그는 결국 중고 카니발 택시를 몰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 차는 지은에게서 되사온 것으로 당시 시세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지불했다. 이제 그는 어머니 박선희와 함께 인천 변두리의 원룸에서 살았다. 박선희는 빚을 갚기 위해 강남의 대저택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겼다. 밤마다 균열진 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태준아,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 여자, 수진인가 하는 애랑 엮이질 말았어야지. 태준은 손에 쥔 하루치, 운전 수입을 세며 대답했다. 이제 너무 늦었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수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 2달 만에 외식 프랜차이즈 회장의 50대 중반과 결혼했다. 그는 어리숙하지만 부유한 남자였고 수진은 유부남에게 속았던 불쌍한 여자, 연기로 완벽히 성공했다. SNS에 올라온 결혼사진 속 수진은 금빛 장신구를 걸치고 활짝 웃으며 적었다.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행복, 새로운 시작. 태준은 그 사진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결국 돈 있는 놈이랑 갔구나. 그게 내 진짜 사랑이지. 지은의 삶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상속받은 자금으로 제주도 바닷가 근처 펜션형 주택으로 이사했다. 거실 가득 햇살이 쏟아지고 창밖엔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회계 일을 하지 않았다. 오래된 꿈이던 문학 출판사를 열었다. 이름은 하루의 빛. 유럽 문학 번역서와 젊은 작가의 시집을 내는 소규모 독립 출판사였다. 사직서를 낼 때 대표 이성민이 말했다. 지은 씨, 정말 떠날 건가요? 우린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잔잔히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할 때예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에 우리 여성 직원들 중에도 나도 언젠가 내 힘으로 일어서고 싶다는 말이 나와요. 어느 봄 저녁 친구 선영이 제주로 놀러 왔다. 따뜻한 홍차를 마시며 물었다. 지은아,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지? 복수한 기분 들어? 지은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 복수라기보단 해방감에 가까워. 난 그냥 내 권리를 지켰을 뿐이야.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이기잖아. 두 사람은 발코니에 나가 밤바다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 25년 후회해? 아니, 그 시간 덕분에 배웠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 것, 그리고 정직함을 가장 값지게 여길 것. 그녀의 출판사는 직원 5명으로 시작했지만 첫 시집이 입소문을 타며 문학 애호가들 사이에서 작은 인기를 얻었다. 대표님, 편집자 한나가 어느 날 말했다. 저희 엄마가 예전에 대표님 은혼식 영상 봤대요.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그런 용기 가진 여자는 드물대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용기라기보다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을 뿐이야. 1년 후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엔 낯익은 글씨. 지은, 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제야 네가 옳았다는 걸 알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태준. 지은은 편지를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인생의 한 장이 접혔을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테라스로 나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파도와 봄밤의 음악, 그리고 향긋한 유채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이제 그녀는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 깊숙이 행복했다.